고속도로 옆 덤불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는 트럭 운전을 하던 중 그 소리에 이끌려 차를 세웠다. 그는 낡은 트럭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늦가을의 황량한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쌩하니 불어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덤불 속에 버려진 작은 종이 상자였다. 상자 안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울음소리는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다. 상자 안에는 젖은 담요 위에 2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들은 손바닥만 한 크기에 온몸이 덜덜 떨고 있었다. 한 마리는 하얀 털에 까만 눈을 가진 진돗개 혼종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짙은 갈색 털에 축 처진 귀를 가진 잡종견이었다. 녀석들은 겁에 질린 듯 서로에게 바짝 붙어 있었다.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어미의 전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순간 3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3년 전,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반려견 마루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마루는 사고 현장에서 그의 곁을 지키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현우는 그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다. 그는 가족들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도시를 떠나 이곳 외곽에서 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의 마음은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다시는 어떤 생명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 특히 강아지에게는 더욱 그랬다. 마루를 잃은 고통은 너무나 컸고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상자 속 강아지들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녀석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덜덜 떨리는 몸과 가녀린 울음소리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젠장. 현우는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강아지들은 상자 안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는 녀석들을 트럭에 싣고 차가운 시동을 걸었다. 녀석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어디라도 데려다 주어야 했다. 동물보호소라도. 하지만 막상 트럭을 몰고 가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보호소는 너무 멀었고 지금 당장 문을 열지도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는 강아지들을 거실에 내려놓았다. 녀석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웅크렸다. 현우는 일단 녀석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었다. 녀석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는 낡은 수건으로 녀석들의 몸을 닦아주었다. 하얀 털의 강아지는 희미하게 코를 골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갈색 털의 강아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녀석도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어쩌다 여기에 버려진 거냐. 현우는 중얼거렸다. 그는 녀석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과거 마루의 눈빛을 보았다. 따뜻하고 순수했던 마루의 눈빛. 현우의 마음속 차가웠던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그는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하얀 털의 강아지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갈색 털의 강아지에게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버려진 2 생명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희망과 믿음이 필요했다. 그는 녀석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금 시험하는 듯 했다. 그날 밤 희망이와 믿음이는 현우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녀석들의 작은 숨소리가 그의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채웠다. 현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희망이의 작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은 그의 손길에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눈을 떴을 때 녀석들이 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녀석들은 그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녀석들을 위한 강아지 사료를 사러 나섰다. 녀석들을 위해 특별히 좋은 사료를 골랐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빠르게 현우의 집에 적응했다. 녀석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장난쳤고 현우의 발치에 기대어 잠들었다. 현우는 녀석들을 보며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다. 3년 만에 찾아온 웃음이었다. 하지만 희망이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현우가 트럭을 몰고 나갈 때 희망이는 유독 트럭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녀석은 트럭 문을 긁고 트럭 밑으로 들어가려 애썼다.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는 다른 트럭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희망이의 행동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어느 날 현우가 트럭을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는 낡은 트럭 한 대를 지나쳐갔다. 그 트럭은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희망이는 트럭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격앙되어 있었다. 희망이의 온몸이 덜덜 떨렸고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희망가, 왜 그래? 현우는 놀라서 희망이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희망이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그 트럭이 어떤 악마라도 되는 듯이 지저댔다. 현우는 희망이의 반응에 의문을 품었다. 단순한 개들의 경계심이 아니었다.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3년 전 사고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사고 현장은 한적한 국도였고 그의 가족을 앗아간 것은 한 대의 대형 트럭이었다. 그는 트럭의 종류나 번호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의 충격으로 모든 것이 흐릿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이의 반응은 그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혹시 희망이는 그 트럭과 관련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희망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희망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녀석의 눈빛 속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고통스러운 기억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3년 전 사고에 대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찢겨진 자동차 잔해들, 그리고 싸늘하게 변한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던 마루의 모습. 그때 꿈속의 트럭이 다시 나타났다. 트럭의 운전석에는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 트럭의 짐칸에는 희미하게 강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꿈속의 트럭은 그가 오늘 낮에 보았던 그 트럭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리고 트럭 짐칸에서 들려오던 강아지들의 울음소리. 그것은 희망이와 믿음이가 버려지기 직전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희망이는 그의 침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쩌면 희망이는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트럭 운전자가 희망이와 믿음이를 버린 사람이고 동시에 그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면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희망의 이상 행동이 단순히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려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자신의 트럭 열쇠를 들었다. 그는 희망이의 반응이 그저 개의 본능적인 공포 반응이 아니라 어떤 경고임을 깨달았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단순한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운명처럼 나타난 존재였다. 그는 희망이의 눈빛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를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위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현우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희망이는 현우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믿음이 역시 희망이의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현우는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트럭의 모습, 그리고 희망이의 격렬한 반응을 다시 떠올렸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3년 전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비극, 그리고 이 두 강아지가 버려진 사건.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켰다. 3년 전 사고 당시의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경찰 보고서, 언론 기사,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그는 당시 충격으로 인해 자세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희미한 트럭의 뒷모습이었다. 당시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차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 트럭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트럭의 옆면에는 흐릿하게 특정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로고를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흐릿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산 운수치유라는 글자와 함께 산 모양의 로고였다. 강산 운수. 현우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산 운수는 3년 전 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운수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회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규모의 운수회사를 운영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강산 운수의 사장인 강철수는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두 회사는 몇 차례 마찰을 겪기도 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기에 강산 운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지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다시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이다. 강철수. 현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혹시 강철수가 그의 가족을 죽인 배후라면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아니면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희망이는 현우의 시선을 느낀 듯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현우는 희망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어쩌면 희망이는 그 사고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철수가 희망이의 어미를 죽이고 희망이와 믿음이를 그곳에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희망이의 이상 행동은 단순히 트럭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강철수에 대한 증오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3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강철수가 범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는 오래된 연락처를 뒤져 김민준의 번호를 찾았다. 민준은 현우의 오랜 친구이자 3년 전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경찰이었다. 그는 현재는 은퇴했지만 현우는 그가 여전히 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형, 저 현우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현우야, 오랜만이다. 네가 연락할 줄은 몰랐네. 어떻게 지냈어? 민준은 반가워했지만 현우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 곧바로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야? 현우는 3년 전 사고 재조사에 대한 의심, 희망이와 믿음이를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강산 운수의 로고와 강철수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사고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 음주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불분명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특히 그 강철수라는 자는 사고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단순 교통사고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 나는 그때도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지. 형, 제발 도와주세요. 제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도 그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현우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좋아. 현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 하지만 강철수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야.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조심해야 해. 현우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강철수와 강산운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강산운수의 과거 기록을 뒤졌다. 놀랍게도 강산운수는 3년 전 사고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여 업계 1위로 올라섰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인수합병과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강철수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비밀 창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창고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강철수가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곳이 어쩌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며 말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할 거야.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돼. 현우는 민준의 조언을 새겨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트럭을 몰고 강철수의 비밀 창고로 향했다. 희망이와 믿음이도 그의 옆에 함께했다. 희망이는 차에 타자마자 초조해하는 듯 낑낑거렸다. 마치 그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는 듯했다. 창고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높고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현우는 창고 주변을 살폈다. 폐쇄회로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침입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현우는 망설였다. 그때 희망이가 갑자기 창고 옆에 낡은 배수로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녀석은 배수로 안으로 들어가려 애썼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현우는 배수로를 살펴보았다. 배수로는 좁았지만 강아지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희망가, 저기로 들어가면 돼. 현우가 묻자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배수로 안을 향해 낑낑거렸다. 현우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배수로 안으로 들여보냈다.
녀석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현우는 배수로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희망이가 다시 배수로 밖으로 나왔다. 녀석은 입에 작은 열쇠 꾸러미를 물고 있었다. 열쇠 꾸러미에는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고 그 중에는 창고의 육중한 철문 열쇠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희망이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열쇠를 훔쳐온 것이 분명했다. 녀석의 영리함에 현우는 감탄했다. 현우는 열쇠로 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희미한 냄새가 현우의 코를 스쳤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와 쇠 냄새. 3년 전 사고 현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현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곳에 모든 진실이 있었다. 백열이는 현우의 뒤를 묵묵히 따랐고 희망이는 앞장서서 창고 깊은 곳으로 향했다. 희망이는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상자 더미 앞에서 멈춰 섰다. 녀석은 상자 더미를 긁으며 낑낑거렸다. 현우는 상자 더미를 치웠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비밀 공간 안은 작고 어두웠다. 그곳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함께 여러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블랙박스 영상 기록과 CCTV 영상 기록, 그리고 수많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서류들은 모두 강산운수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강철수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기록은 3년 전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그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가 보였다. 그리고 그 뒤를 맹렬하게 쫓는 트럭 한 대. 그 트럭은 바로 강철수의 강산 운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영상 속에서 트럭은 고의적으로 그의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사고 직후 트럭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그의 가족이 탄 차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그리고 트럭 운전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다. 그는 강철수의 오른팔격인 인물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내려 했고 그 물건을 찾지 못하자 트럭 짐칸에 있던 강아지들을 풀어헤치고 현장을 벗어났다. 현우는 영상 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트럭 짐칸에서 풀려난 강아지들 중 한 마리가 마루의 옆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희망이의 어미였다. 희망이의 어미는 사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강철수는 그 강아지를 죽이려 했지만 녀석은 간신히 도망쳐 자신의 새끼들인 희망이와 믿음이를 숨겼던 것이다. 그리고 녀석은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고 그것을 자신의 새끼들에게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현우의 뇌리를 스쳤다. 현우는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계속해서 돌려보았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희망이의 어미가 입에 작은 USB 메모리를 물고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USB 메모리 희망이가 입에 물고 왔던 그 열쇠 꾸러미처럼 어미는 자신의 새끼들에게 마지막 증거를 남겼던 것이다. 현우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렸다. 강철수의 살인 음모와 불법적인 거래, 그리고 희망이의 어미가 모든 것을 목격했음을 증명하는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은 강철수를 철창 안에 가둘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경비원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현우를 위협했다. 강철수가 자신의 비밀 창고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분명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경비원들이 소리쳤다.
현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블랙박스 영상 기록과 USB 메모리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불렀다. 녀석들은 그의 주변을 맴돌며 경비원들에게 으르렁거렸다. 도망가 희망아 믿음아, 현우는 녀석들을 향해 소리쳤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녀석들은 경비원들의 다리 사이를 피해 쏜살같이 창고 밖으로 달아났다. 경비원들이 녀석들을 쫓으려 했지만 현우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젠장 저놈들을 잡아 경비원들이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우는 그들에게 맞섰다. 그의 몸은 오랜 시간 셰프의 칼을 들었던 손으로 단련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폭행당했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 증거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가 무사히 탈출하여 민준에게 이 증거를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경비원들이 현우를 제압하고 그를 끌고 갔다. 현우의 눈은 희망이와 믿음이가 사라진 어둠 속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들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성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지만 현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를 위해 이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철수의 비밀 창고에서 이현우는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와 믿음이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반드시 이성호를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경비원들은 그를 참고 깊숙한 곳, 마치 감옥 같은 작은 방에 가두었다. 차가운 쇠창살과 축축한 공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내 놈이 감히 강철수 회장님을 건드려 죽고 싶어 환장했군. 경비원 중 한 명이 현우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있던 USB 메모리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이 그들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가 민준에게 이 증거를 무사히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우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그는 이성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3년 전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그 끔찍한 사고를 그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한편 어둠 속을 뚫고 탈출한 희망이와 믿음이는 본능적으로 민준의 탐정 사무실을 향해 달렸다. 녀석들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렸다. 희망이는 입에 현우가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넣어준 USB 메모리를 단단히 물고 있었다. 녀석은 현우의 마지막 부탁을 이해한 듯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사무실 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 희망이와 믿음이가 사무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녀석들은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지쳐 보였지만 희망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전달하려는 듯 빛나고 있었다. 희망아 믿음아,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현우는 어디 있어? 민준은 다급하게 물었다. 희망이는 민준의 발치에 USB 메모리를 내려놓았다. 민준은 USB 메모리를 집어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현우가 가지고 있던 그 증거인가? 민준은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그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영상 속에는 강철수의 트럭이 현우의 가족이 탄 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장면, 그리고 사고 직후 강철수의 부하가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희망이의 어미를 해치려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희망이의 어미가 USB를 입에 물고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젠장 이럴 수가. 민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하지만 강철수는 이미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전용기가 이륙하기 직전이었다. 민주는 경찰과 함께 공항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강철수의 전용기는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놓쳤다.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그의 귀에 희망이의 날카로운 짖음이 들려왔다. 희망이는 활주로 끝을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다. 민주는 희망이의 시선을 따라 활주로 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트럭 한 대였다. 그 트럭은 민준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강철수의 전용기를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트럭의 운전석에는 현우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현우야, 민주는 소리쳤다. 현우는 강철수가 탄 전용기를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강철수의 도피를 막으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 트럭은 강철수가 희망이와 믿음이를 버린 후 타고 온 트럭이었다. 현우는 어떻게 그 트럭을 찾아냈을까? 그는 아마도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는 동안 이성호의 부하들이 자신의 트럭에 옮겨 실어 놓았을 강철수의 트럭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트럭을 몰고 온 것이 분명했다. 공항 관계자들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활주로를 폐쇄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맹렬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우의 트럭은 전용기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트럭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현우야 멈춰, 증거는 확보됐다. 복수는 우리가 할게. 민주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현우는 민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강철수가 탄 전용기만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3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지영이와 혜은이의 아픔이 가득했다. 그때 희망이와 믿음이가 트럭을 향해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전용기를 향해 달려가는 현우의 트럭을 쫓았다. 희망이는 온몸으로 트럭에 매달리려 애썼고 믿음이는 현우의 뒤를 쫓으며 맹렬하게 지저댔다. 녀석들은 현우의 무모한 행동을 막으려 하는 듯했다. 희망이는 간신히 트럭 바퀴에 매달렸다. 녀석은 온몸으로 트럭의 속도를 늦추려 애썼다. 작은 몸으로 거대한 트럭을 멈추려 하는 희망이의 모습은 처절했다. 믿음이도 트럭 옆을 달리며 현우를 향해 지저댔다. 현우는 백미러를 통해 희망이와 믿음이의 모습을 보았다. 녀석들의 애처로운 눈빛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희망이와 믿음이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마루의 모습을 보았다. 마루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었다. 그리고 지금 희망이와 믿음이는 또 다른 마루가 되어 그의 무모한 복수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그에게 말했다. 복수는 이제 그만. 당신은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현우의 손이 핸들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그의 눈빛 속에서 복수심이 희미해지고 그 대신 희망이와 믿음이를 향한 애틋함이 피어올랐다. 그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트럭은 전용기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방향을 틀었다. 굉음과 함께 트럭은 활주로 옆 잔디밭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용기는 무사히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현우의 트럭은 활주로를 벗어나 멈춰 섰다. 경찰과 민준이 트럭으로 달려왔다. 현우는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트럭 옆에 앉아 현우에게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녀석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현우를 살렸다. 그의 무모한 복수를 막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었다. 현우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병원 밖에서 현우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민주는 녀석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작은 생명들이 한 남자의 삶을, 그리고 한 비극의 진실을 바꾼 것이다. 한편 강철수의 전용기는 국제 공조 수사로 인해 해외 공항에서 강제 착륙되었다. 강철수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준호가 제공한 USB 증거와 지영이의 증언, 그리고 현우의 마지막 행동은 강철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다. 현우가 깨어났을 때 그의 눈에는 희망이와 믿음이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녀석들은 그의 침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희망이와 믿음이가 그를 구한 것이다. 민주는 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강철수, 체포됐다. 모든 게 끝났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것을 얻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들은 그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 두 강아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자 그의 구원자였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병원 창밖으로 늦가을의 쓸쓸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이현우는 침대에 기대앉아 희망이와 믿음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들은 그의 온기를 느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은 아직 쑤셨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강철수가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는 비로소 3년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김민준 형사는 현우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놀랐을 텐데.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형,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해결되기는 아직 시작이지. 민준은 씁쓸하게 말했다. 강철수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어. 살인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도 그의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다. 너희 처제 김지영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그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현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강철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려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USB 영상이랑 지영이의 음성 파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증거는 확실해. 하지만 강철수 같은 거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여론과 법조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건 강철수가 직접 살인을 지시했거나 김지영 씨를 납치 감금했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지영 씨의 시신이 발견된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겠지만 현우는 다시 지영이의 행방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3년 동안 강철수가 그녀를 숨겨둔 곳은 어디일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희망이와 믿음이를 버린 장소, 고속도로 옆 덤불,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희망이 어미의 USB. 희망이 어미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마지막 증거를 남겼다. 그렇다면 지영이도 어쩌면 어떤 단서를 남겼을지도 모른다. 형, 강철수가 희망이와 믿음이를 버린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우가 말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거길 왜? 증거는 이미 확보됐는데. 아니요, 제 생각에 그곳에 뭔가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영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든가. 현우는 희망이의 어미가 USB를 물고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렸다. 희망이 어미는 분명 지영이의 행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는 현우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현우를 병원에 남겨두고 혼자서 고속도로 옆 덤불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경찰의 수색이 끝난 곳이었지만 민주는 현우의 말을 믿고 꼼꼼하게 다시 살폈다. 낡은 상자가 버려져 있던 자리, 그리고 희미하게 혈흔이 남아있던 천 조각이 발견되었던 곳. 민주는 주변을 헤치고 다니며 무언가를 찾았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덤불 속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작은 녹색 라이터였다. 라이터는 흙과 나무잎에 뒤덮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었다. 민주는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라이터의 옆면에는 희미하게 KJ 와일드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김지영. 그것은 지영이의 라이터였다. 지영이는 흡연자가 아니었기에 이 라이터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왜 이런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을까? 민주는 라이터를 살펴보았다. 라이터는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는 라이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이터의 가장 안쪽에서 작은 마이크로필름이 발견되었다. 필름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지영이는 이 라이터를 통해 무언가를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다. 마이크로필름을 현상하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김지영이 생전에 기록한 비밀 일기가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지영이가 이성호의 감시를 피해 몰래 기록해온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성호가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을 협박하고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이성호의 명령으로 인해 인체 실험에 동원된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지영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성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악마다. 그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사람들을 이용해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때까지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인체 실험, 그는 강철수가 단순한 기업 비리나 살인 음모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영이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납치되어 감금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인체 실험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였다. 경찰은 이성호의 모든 소유지를 재수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영이의 일기장에 언급된 비밀 실험실이라는 장소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한편 현우는 병실에서 지영이의 행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으로부터
라이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옆에는 희망이와 믿음이가 여전히 그를 지키고 있었다. 희망이는 현우의 침대 옆에서 킁킁거렸다. 녀석은 창밖을 향해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현우는 희망이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병원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승용차는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현우는 그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강철수의 오른팔 격인 남자였다. 그가 왜 여기에? 현우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강철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가 보낸 사람이 현우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들은 지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현우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품에 안았다. 희망아, 믿음아, 도망가야 해.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향했다. 병실은 3층이었지만 그의 방 옆에는 작은 비상 계단이 있었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먼저 창밖으로 내보냈다. 녀석들은 망설이지 않고 비상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다. 현우는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으로 향했다. 그는 비상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려 했다. 그때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철수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어디 도망가시려고요? 김현우 씨 회장님께서 당신과 그 강아지들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현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비상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남자들이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현우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희망이와 믿음이 그리고 지영이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병원 밖에서 민주는 경찰과 함께 병원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희망이와 믿음이가 들어왔다. 녀석들은 민준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짖으며 병원 안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치 현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듯했다. 현우가 위험해. 민준은 즉시 병원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들도 뒤따랐다. 병원 안에서는 현우와 강철수 부하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현우는 부상당한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곧 남자들에게 제압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때 민준과 경찰들이 현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철수 부하들을 제압하고 현우를 구출했다. 강철수 부하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지영이는 안전한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씨는 무사해. 그리고 지영씨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인체 실험에 대한 기록이 담긴 비밀 일기였어. 강철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모든 게 끝났어. 현우의 얼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지영이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진실, 이 모든 것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현우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들은 그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이 싸움은 이제야 끝이 났다. 강철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다.
현우는 희망이와 믿음이, 그리고 지영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복수심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가족은 비록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늦가을의 햇살은 차갑게 식어가는 공장지대 위로 희미하게 드리워졌다. 이현우는 부상당한 몸으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강철수의 오른팔 격인 부하들이 체포된 후 경찰은 민준이 넘겨준 김지영의 비밀 일기와 마이크로필름을 토대로 강철수의 모든 사업장을 재수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영이의 일기장에 언급된 비밀 실험실이라는 장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민준 형사는 현우의 병실을 찾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희미한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현우야, 네가 찾아낸 증거들 덕분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강철수가 운영하던 비밀 실험실의 위치를 거의 특정해냈어. 지영 씨가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그의 모든 사업장 기록과 과거 건축 도면들을 대조하고 있다. 민주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곳은 아마도 지영 씨가 감금되어 있었던 곳일 거야. 그녀가 목숨을 걸고 기록한 진실이 담긴 곳.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영이가 겪었던 고통과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진실의 무게가 다시금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인체 실험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강철수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가진 괴물이었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괜찮아요. 현우가 물었다. 걱정 마. 내가 잘 돌보고 있어. 녀석들은 지금 내가 데려온 은퇴한 경찰견 훈련사와 함께 지내고 있다. 지영 씨가 발견된 이후로는 더욱 녀석들의 보호에 신경 쓰고 있어. 민주는 현우를 안심시켰다. 경찰은 며칠간의 수색 끝에 강철수의 소유지 중 한 곳,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산속에 폐쇄된 요양원에서 비밀 실험실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양원이었지만 그 지혜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요양원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요양원 지하에는 여러 개의 격리된 방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강철수가 납치하여 치료라는 명목의 인체 실험을 자행하던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버려진 노숙자, 그리고 행방불명 처리된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들의 몸에는 끔찍한 실험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빛은 이미 삶의 희망을 잃은 듯했다. 지영이의 비밀 일기장은 이 모든 끔찍한 범죄의 상세한 기록이었다. 강철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약 개발이라는 명분의 불법적인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강철수의 또 다른 부하들과 실험에 가담한 의사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과 지영이의 일기장 내용은 그들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강철수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지만 그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자 전 국민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현우는 병실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소식을 접했다. 그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자신이 겪었던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철수는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영이가 그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 기록하려 했던 것이다. 지영이가 왜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는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숨어 지내야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며칠 후 현우는 퇴원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는 가장 먼저 지영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지영이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강철수의 비밀 실험실이 발각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을 알고 있었다. 오빠. 지영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준호를 맞았다. 모든 것이 밝혀졌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래, 지영아, 이제 다 끝났어. 네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 빛을 본 거야. 현우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그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영이는 현우에게 말했다. 그녀가 감금되었던 3년 동안의 끔찍한 기억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이성호의 눈을 피해 비밀 일기를 기록하고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숨겼는지. 그녀는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라이터를 희망이와 믿음이 어미에게 던졌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녀는 희망이 어미가 그 라이터를 현우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희망이 어미가 현우의 가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빠의 아내와 딸이, 그리고 내 남편이 모두 이성호 때문에 죽었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했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악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빠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 혜은이도 지켜주고 싶었어. 지영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지영이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슬픔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진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그들은 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우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단상에 섰고 지영이는 아직 힘겨운 몸을 이끌고 그의 옆에 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현우는 혜은이와 희망이, 믿음이를 데리고 지영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다. 혜은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지영이의 품으로 달려갔다. 지영이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재회는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지영이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희망이는 지영이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지영이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희망이와 믿음이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자 현우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지영이와 혜은이를 위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다. 그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지영이와 혜은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를 위한 요리였다. 그의 요리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선 사랑과 치유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집에는 다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현우는 자신의 남은 삶을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물 학대와 아동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 단체에 기부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와 함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약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현우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비록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그 상처는 그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희망이와 믿음이가 함께할 것이다. 병원을 퇴원한 이현우는 김지영과 혜은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지영이의 잔잔한 미소, 그리고 강아지들의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3년간의 감금 생활과 끔찍한 진실로 인한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몸서리쳤다. 현우는 지영이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그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위로, 그리고 치유의 마음이 담긴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다. 현우는 지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고 그녀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었다. 혜은이와 희망이, 믿음이도 지영이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는 식사를 하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오빠, 나 아직도 악몽을 꿔. 그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서 그들이 내게 했던 끔찍한 일들이, 그리고 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지영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용감했어. 네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영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지영이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3년 동안의 감금 생활과 끔찍한 인체 실험의 증언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때 희망이가 지영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녀석은 지영이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했다. 믿음이도 지영이의 발에 코를 비볐다. 강아지들의 따뜻한 온기가 지영이의 몸을 감쌌다. 지영이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쓰다듬으며 조금씩 진정했다. 녀석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김민준 형사는 지영이의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가를 주선했다. 지영이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그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강철수의 비밀 실험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한편 강철수의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강철수 측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방어했다. 특히 김지영의 증언은 PTSD로 인한 환각이라고 주장하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여론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젠장 강철수가 여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한가? 민주는 답답해했다. 현우는 묵묵히 지영이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지영이의 그림 속에는 낡은 요양원 건물이 있었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작은 창문이 그려져 있었다. 그 창문 너머에는 어딘가 낯익은 풍경이 있었다. 현우는 그 풍경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는 지영이에게 물었다. 지영아, 이 창문 어디서 본 것 같아? 혹시 네가 감금되어 있던 곳 창문이야?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곳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봤어. 너무나 작은 창문이었지만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연결된 통로였지. 그 창문 너머에는 뭐가 보였어? 낡은 비석이 보였어. 그리고 그 비석 옆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지영이는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남자가 와서 그 비석을 쓰다듬고 갔어. 늘 까만 양복을 입고 있었지.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낡은 비석 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 그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다. 형, 지영이가 감금되어 있던 곳 창문 너머에 낡은 비석과 오래된 나무가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 비석을 찾아왔다고. 민준은 현우의 말에 놀랐다. 비석 까만 양복, 그건 강철수의 가족 묘역에 있는 비석일 가능성이 높아. 강철수 가문은 대대로 그곳에 묘역을 가지고 있었어. 그곳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야. 설마 강철수가 지영이를 그곳에 가둔 건가? 경찰은 즉시 강철수 가문의 묘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묘역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묘역 안에는 오래된 비석들이 즐비했고 그 중에는 강철수의 부모님 비석도 있었다. 그리고 그 비석 옆에는 낡은 요양원 건물이 있었다. 지영이가 그려왔던 그 요양원 건물이었다. 경찰은 요양원 건물을 수색했고 그 지하에서 또 다른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은 강철수가 지영이를 감금했던 장소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단서가 발견되었다. 낡은 벽난로 속에서 희미하게 불에 그슬린 작은 상자가 발견된 것이다. 상자 안에는 강철수의 친필로 작성된 비밀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계약서는 강철수가 자신의 동생과 조카들을 살해하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3년 전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강철수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은 나의 유일한 증인 김지영에게 맡긴다. 그녀가 살아남는다면 나의 모든 죄가 밝혀질 것이다. 이것은 강철수의 동생, 즉 이정우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몰래 작성한 비밀 계약서였다. 그는 자신의 형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김지영이 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영이까지 납치 감금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민주는 상자를 들고 현우의 병실로 향했다. 현우야, 드디어 찾았다. 강철수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야. 현우는 민준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성우의 비밀 계약서 이것이야말로 강철수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재판은 다시 열렸다. 김지영은 법정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강철수의 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성우의 비밀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강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강철수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살인교사, 납치감금,
인체 실험, 횡령, 비자금 조성 등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현우는 재판이 끝난 후 지영이와 혜운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3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그림자는 비로소 사라졌다. 지영이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의 식당에서 그림을 전시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혜은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고 백열이는 그녀의 든든한 친구이자 수호자가 되었다. 현우는 식당 운영과 함께 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의 이야기를 통해 버려진 동물들의 아픔을 알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촉구했다. 그의 식당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현우는 지영이와 혜운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은은하게 식탁을 비추었다. 혜운이는 백열이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며 해맑게 웃었다. 지영이는 현우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의 일부였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었고 사랑과 연대 그리고 희망의 힘을 믿었다. 현우는 희망이와 믿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두 작은 생명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자 그의 구원자였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현우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믿음이 그리고 지영이와 혜운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여행이었다. 그 여행은 사랑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늦가을의 햇살은 김준호의 정원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당의 작은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낡은 평상 위에는 혜운이와 백열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지영은 창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통과 비극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성호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준호와 지영이의 증언, 그리고 USB에 담긴 결정적인 영상 증거들은 이성호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혔다. 그는 살인교사, 납치감금,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거대한 재벌가의 그림자는 비로소 법의 심판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정의가 승리했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지영은 병원에서 퇴원 후 준호의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혜은이와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처음에는 혜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백열이의 존재가 그들의 서먹함을 녹여주었다. 백열이는 항상 혜은이와 지영이 곁을 지키며 때로는 재롱을 부리고 때로는 위로의 눈빛을 보내며 그들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준호는 지영이와 혜은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 그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위로, 그리고 치유의 마음이 담긴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다. 준호는 지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고, 그녀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었다. 혜은이와 희망이, 믿음이도 지영이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지영이는 준호에게 말했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혜은이도,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이 모든 건 백열이 덕분이야. 준호는 백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열이는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지영이는 준호의 배려 속에서 조금씩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나갔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혜은이도 엄마를 따라 그림을 그렸다. 혜은이의 그림 속에는 항상 준호 삼촌과 백열이가 함께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작은 식당을 열었다. 행복한 식탁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금세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통해 작은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고 싶었다. 지영이는 식당의 한쪽 벽에 자신의 그림들을 전시했다.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백열이는 식당의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백열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준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혜은이와 지영이, 그리고 백열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랑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준호는 식당 문을 닫고 혜은이, 지영이, 그리고 백열이와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혜은이는 백열이와 함께 모래사장을 뛰어다녔다. 지영이는 해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백열이가 그의 도시락을 훔쳐가던 그 처음의 순간, 그 작은 사건이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 마리의 충직한 개가 가져온 기적이었다.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희망과 사랑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때로는 한 마리의 개 혹은 한 아이의 작은 손길을 통해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혜은이와 백열이에게 다가갔다. 혜은이는 백열이의 목을 꼭 껴안고 웃고 있었다. 백열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혜은이가 해맑게 외쳤다. 백열이는 혜은이의 얼굴을 핥으며 답했다. 준호는 지영이를 향해 걸어갔다. 지영이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는 해가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었고 그 빛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을 세상에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